지금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것은 매수를 못해서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 먹었어. 계좌에 수익이 찍혔어요. 그런 사람은 팔고 싶어요. 왜? 꼭지를 잡고 싶거든. 자기는 꼭지를 잡아서 팔고 딱 나오고 계속 그 주식을 쳐다봐. 그리고 내가 팔자마자 대폭락하기를 막 원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뇌를 빼고 해야지. 괜히 머릿속에서 뇌를 넣고서 오늘의 조정은 뭐 때문이야, 오늘의 조정 뭐 때문이야, 이런 걸 찾는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이익 실현 하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다시 사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서 다시 사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네. 증시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한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긴 했어도 아직까지 좋습니다. 4.5 터치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정말 4.5여서 펀더멘털이 문제니까 주가가 빠진 건지, 난 이미 주가가 불안해라는 게 이미 깔려 있고 핑계를 국채로 잡는 건지 구분해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 14일,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전에 한국, 일본 이렇게 방문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중국과의 협상이 남았으니 한중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보가 있겠지만 경제랑 안보랑 따로가 아니죠. 일단 요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좋은 말로는 동맹의 강화, 나쁜 말로는 협박. 제가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있죠?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주가가 오전에 이제 갑자기 크게 한번 휘청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많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뭐 그 국민 배당금 이 발언이 이제 블룸버그 타고 이제 해외에 좀 전파가 되면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옵션 만기 앞두고 차익 실현이 미리 나왔다. 네, 그리고 국채, 미국 국채 10년물이 4.4를 넘었는데 그 충격이 나타나는 거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있던데. 전쟁이 맞아요. 위험한 트럼프 다시 올수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전쟁을 좀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장기화할 고민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어지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제가 늘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정도의 이슈는 전혀 중요한 중요하지 이슈가 아닙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제 단일도 범위이기 중요하지 때문에 않아. 그냥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뭔 이슈가 이슈야? 없습니까? 그 이슈, 그거는 뭐 평일에도 맨날 나오는 이슈예요. 그런 거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뭐 2차 대전이 터졌다. 뭐 그런 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 뭐 미중 전쟁이 터졌다. 네. 뭐 그런 이슈, 뭐 핵이 터졌다.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뉴스는 사실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안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네. 이분은 이미 환자야. 네. 환자인 상태에서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도 없이 한마디 던진 거에 그냥 혼자서 뭐 소설을 머릿속에서 쓰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울릴 수도 있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것은 매수를 못해서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먹었어. 계좌에 수익이 찍혔어요. 그런 사람은 팔고 싶어요. 왜? 꼭지를 잡고 싶거든. 자기는 꼭지를 잡아서 팔고 딱 나오고 계속 그 주식을 쳐다봐. 그리고 내가 팔자마자 대폭락하기를 막 원할 거 아니에요. 그치, 떨어지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가령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다고요. 팔고 떨어지는 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내일 오르면 이제 굉장히 또 후회하겠죠. 네. 그래서 그 요즘은 그 증권사 앱에 기능도 있잖아요. 오늘 당신이 판 주식은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거 좀 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계성하죠? 팔았는데 왜 수익률을 그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왜냐면 그 주식을 팔았는데 알려주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 종목은 계속 보게 돼 있어. 사람 심리야. 한국인은 더 그래. 왜? 다시 살려고 보는 걸까요? 오르면 다시 사요. 오르면 다시 산다고요? 떨어지면 다시 안 사죠. 네. 떨어지면 나의 선택은 천재잖아. 나는 뭐 워렌 버핏, 저 늙은이 뭐. 제 시대를 타고 못 타고 난데 나는 천재인데? 타이밍의 천재?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이 계속 행복하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봐. 계속.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만 바래.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수해요. 다시 매수해. 그럼 또 올라요. 그래서 뭐 추세가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올라. 그럼 또 먹겠죠? 그러면 그때 또 불안하죠. 그렇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뉴스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샀다 팔았다 또 해. 그러다가 팔았어. 그럼 주가가 뭐 운이 좋아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러다 다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또 사. 이 짓을 계속해요. 언제까지? 대폭락이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대폭락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심리적 치료법은 그냥 매수다. 오늘 매수한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의 추세가- 대량 매수. 추세가 지금 이러한 수직 상승의 파라볼릭한 상승인데 여기서 숏을 치는 건 매우 위험하죠. 네. 무조건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추세 만약에 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40마리 하다가 병나요. 병나느니 차라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니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숫자는 중요하잖아.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포워드 어닝이 성사됐어요. 주가가 현재 주가야. 그러면은 뭐 3전 해봐야 뭐 퍼가 7배, 8배. 허이닉스는 5배도 안 돼.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아. 그러면은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아직도 싸. 대형주 중에 가장 싼 주식이죠. 아니, 싸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 공급 교란이 뭐 3년 간다며요. 네. 그러면 뭐 아까보다 계속 좋겠네. 음. 그러니까 고민을 이럴 때는 그냥 뇌를 빼고 해야지. 괜히 머릿속에서 뇌를 넣고서 아 오늘의 조정은 뭐 때문이야. 오늘의 조정 뭐 때문이야. 이런 걸 찾는 것보다 아 사람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이익 실현 한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다시 사게 돼 있어. 근데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서 다시 사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상반기 중에 한국인이 매수 많이 한 종목 중에 5손가락 안에 꼭 드는 게 뭐 인버스, 뭐 곧버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게 뭐예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도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걸 개인들이 계속 소화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아직 뭐 지금 뭐 더 추가 매수할 여력은 훨씬 많다라고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지난번 방송 나오셨을 때 지금 당분간 제가 상승장이다. 뭐라고 그랬지?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상승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봐라.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안 봐도 돼. 그걸 난왜 보라? 외국인 보지 마세요. 외국인 자 외국인 요즘 많이 수급도 팔아요. 보지 마요? 수급 보지 마. 제가 얘기했잖아. 뇌를 빼야 된다고. 아, 자, 외국인이 왜 보지 말아야 되냐면 외국인은요 2000대 후반에서도 팔았고 3000대 후반에서도 팔았고 네. 4000대 후반에서도 팔았고 5000대 후반에서도 팔았고 계속 후반에서 팔아. 왜냐면 걔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들은 그 이러한 전략이 이제 걔네 기본적인 뭐 장기 투자 기관들이나 펀드들의 그 자기네 운영 전략에 이미 있어요. 몇 프로 이상 먹으면 뭐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해야 돼. 네. 그리고 걔네들은 뭐 한 곳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인덱스를 추정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이 여기서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자기네 기본 자산 배분의 인덱스 상황보다 오버가 돼 버려요. 근데 오버가 되려는데 얘가 더 올라야지만 더 가지고 있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보기도 힘들고 상승자 다시 한번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줄여요. 줄이다가 갑자기 개인이 받아내면서 이게 더 오르잖아요. 나중에 다시 외국인이 추격 매수를 하게 돼 있어. 늘. 지금까지 늘 그런 식으로 뭐 대여섯 번씩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이 이런 매매가 그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마치 막 고점 저점과 뭐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면서 뭐 타짜 마냥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박스권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상증량에서는 이러한 매매는 전체 상승을 뭐 절반 정도밖에 못 먹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너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요.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식 금리는- 시장이 뇌를 빼고 해야 되는 시장이면 채권 시장은 안 그런 시장 아닌가요? 채권은 똑같아. 채권도 똑같나요? 채권 내가 없어. 아, 그걸 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 애초에 없어요. 뭐 제가 이거 돌아다니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 시장은 뭐 좀 뭔가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네. 뭔가 좀 뭔가 닥터둠
세상에 좀 어두운 걸 보고 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것 같다. 예. 네. 그 약간 저희 보면은 큰 뭐 자산운용사나 뭐 보험사나 보면은 약간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야 채권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있어. 근데 사실 우리들은 다 알거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요? 우리끼리는 다 알아. 그리고 국채 하시는 분들은 또 야 크레딧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더 평가하잖아요. 면밀하게 평가하고 네. 크레딧 하는 사람도 뭔가 다르다. 전혀 다르잖아. 똑같아. 더 뇌가 없어. 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채권이라고 해서 뭔가 뭐 특이하다. 자, 왜냐면 제가 지금 보면은 프라이싱을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장기채 쪽에서 이제 그 뇌가 없는 매매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 뇌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잡아요. 여러분들이 연금 들고 있죠. 네. 혹은 보험 들고 있죠. 자, 그럼 보험사나 연기금에 계신 공제회에 계신 채권 매니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40년, 30년 후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맞춰서 장기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장기채를 사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채권은 사고 나면 그냥 그쵸. 그 금리를 계속 만기 때까지 뭐 20년, 30년 네.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보험사 연기금 공제라면 금리가 올라갈 때 꾸준히 삽니다. 네. 한 번에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네. 돈이 들어오면 금리가 막 오르고 있으면 꾸준히 사.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나 이거 만기 보유할 건데 금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꾸준히 안 사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장기 투자 기관의 매매예요.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옛날엔 그랬어. 한 10년 전, 네. 15년 전은 그랬어. 근데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네. 그때 이제 사야 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꼭지를 잡고 싶으세요? 꼭지를 잡고 싶으세요? 보험 네.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의 이제 자산운용사는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그렇게 꼭지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돈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막 뭉태기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니까 꾸준히 사는 게 기본적으로 체득이 돼 있어. 보험료 매달 들어오죠. 연기금 매달 들어오죠. 그런데 5년 전, 10년 전부터는 정반대로 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안 사고 금리가 떨어질 때 막 추격 매수해. 더 떨어질까 봐 더 인하할 것 같아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15년 전에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15년 전에는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럴까요? 규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뇌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장기 투자를 하도록 규제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바뀌었어요 규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영국 국채금리도 평가 문제 평가 때문에 문제가 그런 그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원래 옛날에는 가령 뭐 지금 미국채 금리가 4.4라고 했죠. 그럼 4.4의 미국채를 사 10년을. 그러면 10년 동안 4.4를 매년 먹고 만기에 돈 받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10년을 샀잖아요. 그럼 4.4는 뭐 원래 먹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 금리가 더 오르잖아요. 그럼 손실이 나. 평가순위 나죠. 옛날에 평가를 안 했어. 아, 왜냐하면 국채인데 부도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할 건데 중간에 가격이 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보험사인데. 그런데 규제가 바뀌었어요. 평가를 하라고. 저 이거 만기까지 보유할 건데요. 아이씨. 쌉소리 하지 말고 평가해. 그렇게 바뀌었어. IFRS가 원래 그런 네. 체제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IFRS가. 저는 그럼 그 체제를 장기채를 이제 좀 더 기간을 줄여서 단기채 위주로 사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 네.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단기채만 갖고 있어. 네. 장기채만 사. 장기채를 안 사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꼭지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꼭지를 알아? 꼭지를 알려면 얘가 꼭지를 찍은 다음에 한참 내려와야 꼭지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어이구 꼭지였네. 그때 막 사. 금리가 떨어지는데 추격 매수. 그럼 얘가 금리가 떨어지다가 더 급락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보험사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보험사 연기금들이 다 똑같으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추격 매수를 해. 그럼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냐는 거야. 이게 뭔 짓이냐. 근데 그런 식으로 액션을 하도록 규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이 그렇게 막 스마트하거나 그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규제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 양식을 볼 때는 이런 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변화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안 사니까 네, 그냥 끝까지 올라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네, 되는 네. 게 옛날엔 안 그랬어. 사줘서 옛날엔 그랬어. 더 올라갈 수 더 있다. 올라가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금리가 움직여. 그럼 또 내려갈 때는 끝없이 급격하게 내려가. 내려가고요. 네, 끝없이 내려가.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다는 말씀. 주식이랑 똑같아. 삼성전자 주식이랑 왜 얘기를 그래서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요, 영국의 10년물이 네. 지금 최근에 뭐 5% 네. 뭐 일제히 급등했다 이러는데 요거는 또 왜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그거를 마치 뉴스에 보면은 영국의 재정 문제래. 아, 난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영국의 재정 숫자를 보세요. 전혀 나쁘지 않아. 다른 나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맨날 영국 보면은 뭐 영국에 뭐 정치적으로 누가 했더니 뭐 재정이 움직여서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니야. 영국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요. 영국의 규제 때문이에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연기금 규제가 가장 심해요. 가장 세요. 아, 네. 연기금 규제 가장 심해. 그래서 연기금 규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연기금들이 옛날에 코로나 전에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을 너무너무 사도 부족하니까 네. 파생 상품까지 이용해서 먼 미래에 나올 채권까지 땡겨 샀어요. 그럴 정도까지 그러다가 그게 2022년에 트러스 총리 때 터졌어. 금리가 오르니까 얘네들이 파생 상품 갖고 있던 게 파생은 또 금리가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왕창 터져가지고 그냥 손절을. 근데 그때 다 뉴스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하는 건 전 세계 저밖에 없어요. 그때 전 세계 모든 뉴스, 절 제외한 모든 네. 뉴스는 트러스 총리가 재정을 파탄낼 거라고. 저 여자가 전 영국을 완전히 빡 지킬 거라고 네. 하면서 그 여자를 트러스 총리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40 며칠 만인가? 순식간에 바로 하차했죠. 나갔잖아요. 네. 되게 불쌍한 거야.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영국의 연기금의 규제 때문에. 연기금 규제가 그 영국이 되게 심해요. 유럽도 심한 편이긴 한데 이런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국도 심해. 네. 이런 나라들은 장기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어. 특히 장기 국채 금리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30년짜리 국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연기금 보험사밖에 없어. 아예 수요 자체가 개인들이 30년 국채를 사는 경우가 잘 없어. 네. 그리고 개인이나 펀드 매니저가 30년 국채를 사는 경우도 없거니와 가끔 살 때가 있는데 왜 사냐? 나중에 연기금한테 넘길 요량으로 사요. 근데 연기금이 안 사는데? 그럼 이 금리가 어디까지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다 갖다 붙이겠지. 아, 영국의 재정. 영국 재정 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아. 영국의 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보시든지 영국의 GDP 대비 정부 적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보셔야지 제대로 진실을 알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본다. 그냥 뭐 재정이 망가져서 그런가 봐요 하면 끝나.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장기 금리가 왜 오르냐? 펀더멘털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재정이 나빠져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지금 재정 흑자나게 생겼어요. 좀 지나면. 근데 그런 걸 또 안 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뭐 옛날에 무슨 자경단이래. 절대 자경단 아니에요. 채권 똑같아. 아니 그러면요, 영국 국채금리 10년물이 5%를 넘어선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전에도 문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점이 기억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 단계에서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렸는데 유럽이 올리면서 네. 금융시장에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네. 말씀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네. 잘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네. 팬이에요. 네. 그래서 문 팀장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올해 미국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매우 좋은데 유럽이 혹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금리를 사실이에요. 엿줘보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게 수급이나 뇌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유가가 안 내려가고 있고 물가 올라가고 유럽이 다 금리 올릴까봐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금리 올릴까봐 걱정하는 경제 거는 상황이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수급 주체마저도 주저한다니 네. 금리가 더 올라갈까봐 걱정만 하면서 사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더 세게 올라가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건 아닌가요? 예. 그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채권 시장, 그러니까 옛날이란 거는 2015년 이전을 제가 좀 얘기합니다. 2015년 혹은 2010년 이전. 그 전에는 금리가 중요했어. 네. 왜냐면 금리가 펀더멘털을 반영하면서 제대로 채권 시장이 그래도 좀 나름 스마트했던 채권 자경단을 역할을 했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어요. 네. 규제에 맞춰서 펀더멘털에 대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니까 그냥 이제 그게 별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좀 작은 네. 이제 시장이 돼버렸죠. 이제 그런 점에서 장기국채 금리가 과연 펀더멘털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함수가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 이제 첫 번째 생기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채 문제라기보다는 민간의 조달 코스트 상승. 그렇죠. 대한 겁니다. 조달 코스트 상승. 네. 자, 조달 코스트 상승에 문제가 되면 결국 이것이 부담이 돼서 터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사실이야. 신용 위험이 터지죠. 신용 위험이 터져요. 네. 사실이야. 근데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보세요. 사상 최저치야. 네. 최저치. 물론 저는 그걸 믿진 않지만, 믿는다기보다는 사상 최저치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치면 되게 안전한 거야.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뭐 시장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문제 없네.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이자 잘 갖고 있다는 방증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채 금리만 오르고 있지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문 팀장님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하는데 금리의 부담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에 대한 부담은 이게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럴 건데 기업들이나 정부 그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느낄 건데 이게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나 죽겠어 힘들어 금리가 높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지진 않아. 근데 언제 터지냐? 뭐가 터진 다음에 그거 봐라. 나 힘들었다니까? 네. 같이 터져. 보통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얘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다른 게 터진 상황에서 그것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 이 금리 부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금리 부담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부담이 정말 금융의 리스크를 불러올 정도의 트리거가 얘가 되냐? 트리거는 아니고 트리거는 딴 거고 네. 보통 얘는 그걸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국가든지 부채를 누가 제일 많이 내고 있냐? 해보면 다들 국가 부채 얘기하죠. 네.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해보면 무슨 말이냐? 민간 부채가 작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만 보니까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개인 가계 부채가 더 크죠. 네.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 부채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민간 쪽에서의 부채가 작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부담이라는 건 금리도 문제지만 곱하기 부채 양이죠. 그런데 금리는 높아. 근데 민간이 부채가 작아요. 그럼 그 부담을 누가 하고 있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부도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 민간이 상대적으로 부채의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부채량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민간 쪽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기업 부채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 기업 부채가 많은데 사실은 그건 지방 정부의 조달 비이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부채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외로 민간 부채가 부담이 있는데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4점 몇을 넘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전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 네.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몇 번 있죠. 뭐 미국채 4.5. 네. 거의 임박했잖아요. 왜 치솟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네. 요즘이요? 지금 요즘 아니면 옛날에? 4.5 가까이 지금 일단 네네. 왔는데 네네. 지금 증시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물론 오늘 한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긴 했어도 네. 아직까지 좋습니다. 네. 4.5 터치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정말 4.5여서 펀더멘털이 문제니까 주가가 빠진 건지 난 이미 주가가 불안해라는 게 이미 깔려 있고 핑계를 국채로 잡는 건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은 핑계야. 아 그래요? 4.5, 자, 세보세요. 구글이나 하이퍼스케일러가 AI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요즘 너무 높아. 나 투자 안 할래. 줄일래. 그럴 것 같아? 아니, 금리는 옛날에 2022년에 더 높았어요. 2022년에 더 높았어 지금보다. 그렇죠. 네. 22년, 23년 이때가 되게 높았어요. 지금 오히려 그때보단 절대 금리가 낮아. 아니 그 2022년, 23년보다도 지금 금리가 낮은데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핑계 쪽에 좀 다. 물론 이제 미국채 금리가 4.5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또 6월부터는 물가 기대심리와
유가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장기 국채 금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이거 그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구글이 오늘 아침에 네. 이게 그 엔화, 네. 그 스위스 프랑 국채를 발행한다 해서 이게 현금이 그만큼 부족한 건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시각도 있던데. 전혀 그렇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네. 가끔 이제 좀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달러로 못 빌리니까 뭐 엔화로 네. 뭐 이런 거 아니야? 전혀 모릅니다. 알려줄게. 그 옛날에 구글이었나?가 이제 파운드화로 발행한 그 기억나세요?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제일 이쪽에 인기 있는 통화가 크게 세 개예요. 파운드, 엔, 스위스 프랑. 세 개가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냐면 일단 뭐 유동성이 많죠. 뭐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첫 번째는 금리가 우리는 그냥 뭐 파운드 금리가 얼마, 엔화 금리가 얼마, 뭐 유로 금리가 얼마 이렇게만 보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이 발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발행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구글이 발행했잖아요. 그럼 네. 구글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달러잖아요. 네.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이거 환해지를 하면은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프랑이에요. 그러면 스위스 프랑으로 환산을 해. 그러면 스위스 프랑을 스위스 프랑이죠. 달러 스위스 프랑을 환산했을 때 달러로 환산하니까 금리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싸. 그러면은 스위스 프랑으로 해요. 엔화로 할 때도 싸. 해. 그러면 수합을 계산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하면 최근에 미국 쪽의 전반적인 크레딧 스프레드나 절대금리보다는 수합을 한 이후에 엔이나 스위스 프랑이 싸요. 파운드도 옛날에 좀 더 쌌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수요가 있어요. 수요. 옛날에 파운드 100년짜리 발행됐잖아. 네, 맞아요. 구글이 100년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투자를 해?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 여기서 규제가 또 나와. 그래서 제가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시는군요. 보험 가입을 안 잘 하시나요? 보세요. 그 영국의 규제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잘 보시면 네. 그 영국 잘 보세요. 아니 IT 기업이 100년을 간다고 하고서 100년짜리 채권을 투자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죠. 사실이야. 사실인데 규제상 그게 돼. 자, 영국에 왜 하필 파운드화를 그때 발행을 했고 스위스 프랑을 발행하고 엔화를 발행하냐? 그 이유가 있어. 스위스 보험사, 일본 보험사, 특히 영국 보험사 연기금이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규제가 제일 큰 규제가 뭐냐면 자산과 부채의 라이빌리티와 에셋 간의 듀레이션을 매칭시켜. 벌써 어려운 얘기 나오지? 네. 이게 쉬워요. 자, 여러분이 연기금을 들었어. 연금을 뭐 공제회 연금을 들었어요. 그럼 그 돈 40년 후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규제는 어떻게 돼 있냐? 너 이 돈을 받았으니까 40년짜리 채권을 사 놓으렴. 자, 근데 40년 채권 어디 있어? 네. 없어요. 40년짜리 채권이 잘 없어. 국가나 돼야 40년을 발행할 수 있을까 말까 이래요. 국가도 발행 잘 못해 사실 40년은. 미국은 아예 40년짜리가 없고 꼭 그런데 100년짜리 채권이 나오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10년짜리 채권으로만 창도 넣어놨어. 10년짜리 채권으로만. 네. 근데 부채는 막 40년짜리야. 그러면 규제상 얘는 나쁜 놈이죠. 예? 지금 갭이 너무 크잖아. 자산부채 갭이. 근데 갑자기 누가 100년짜리를 발행해줬어. 그럼 100년짜리 여기다 땅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자산의 가중평균 듀레이션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그 아이비들이랑 구글이라는 회사가 모르겠어요? 저 꽁돈, 그러니까 저 꽁돈이란 건 그 영국의 연기금의 돈을 낸 그 수많은 어르신들과 뭐 선생님들과 근로자들의 돈을 내가 공짜로 빼먹을 수 있잖아. 아니 그런 호구들 돈이 있는데 그걸 왜 더 빼먹어야지. 그런 돈을 빼먹으려고 연초에 100년짜리 구글 채권이 발행이 된 거고 알파벳 채권이죠. 그리고 지금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규제를 따먹기 위한 돈들이에요. 얼마나 따먹기 쉬워. 호구 돈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 일본 연기금 보험사 돈이 엄청 많잖아요. 네. 스위스도 마찬가지. 스위스가 그 나라는 작고 하지만 그 보험사나 이런 쪽 산업이 되게 강해요. 네. 재보험사도 강하고 그런 꽁돈을 쫓아먹을 수 있는 규제상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너 장기채 맞춰서 잘 맞췄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장기채 100년짜리 잘 샀어.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 발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뭐 현금 뭐 이런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싸니까 조달 코스트가 스위스 프랑이 싸고 엔화가 싸니까 네. 발행을 하는 거지. 아니 또 구글이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또 그거 핑계 찾아가지고 팔라고. 팔고 나서 분명 후회해요. 네. 팔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좋은 말 해야지. 구글이 호구들의 돈을
오히려 빼먹고 있다. 아, 더 오히려 투자해야 돼. 이거 더 투자해야 돼. 더 투자해야 돼. 네, 투자의 신호다 오히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분들 죄송합니다. 보험사 연기군에 돈을 넣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뒤에 지금 이슈가 굵직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베선트 장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 14일,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전에 한국, 일본 이렇게 방문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베선트 장관도 접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미 중국과의 협상이 남았으니 한중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보가 있겠지만 경제랑 안보랑 따로가 아니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일단 요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좋은 말로는 동맹의 강화, 나쁜 말로는 협박.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중국이랑 협상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단결된 모습, 미식축구에서 스크럼을 미리 짜면 안 되잖아 우리가. 네. 스크럼 없이 각계격파 당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협상하기 전에 야 우리 지금 스크럼 제대로 잘 짜놨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그러면 뭐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거나 뭐 하겠죠. 네. 요구한다거나 뭐 해준다거나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관심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무효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10% 관세 무효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예. 이거 관세를 또 어떻게 휘두를까 이거 많이 관심인데 베선트가 그 관련해서 무슨 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뇌를 빼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 무역에 대해서 베센트가 무슨 카드가 있을까? 베센트가 어떤 걸 제안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물론 생각 좋아. 뭐 나는 정말 지적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다. 스터디하는 거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하지만 돈 버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미국의 의도가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의도가 뭐냐? 결국은 관세는 가요. 뭐 법원에서 그거를 위법 처리를 하든 네. 뭐 헌법 브리치 처리를 하든 뭐 미국 헌법이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툴 박스가 너무 이 무역 쪽에서는 많고 그 무역 관련된 조항이 그 중간에 루프홀이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뭐 관세 무효인데요? 아니 뭐 미국 정부가 바보입니까? 관세 무효하면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귀찮을 뿐이야 이게. 네. 그냥 귀찮을 뿐이지 행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관세가 이제 무효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기존의 보호무역이나 미국의 관세 압박은 계속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베센트가 이번에 와서 특별히 크게 변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신가요? 저는 일본 환 정도만. 환. 네, 화는 어떻게 될까요? 환은 아마 이제 엔화랑 원화가 또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엔화도 원화도 약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외환시장의 안정이겠죠. 외환시장 뭐 한국이 뭐 그렇게 외환시장 불안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뭐 160엔이 위로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러기도 하니까 지금도 157엔인가 이럴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만 해도 시장에서는 흠칫 하면서 그게 아마 2주일 전인가 그랬죠. 네.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하루 만에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미일 공조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일본에서 구두 개입도 있었고 실리 개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환 시장을 한번 안정시켜 놓고 협상을 해야지. 아니 협상해야 되는데 내 스크럼이 벌써부터 흔들흔들 거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뚫려요. 그러니까 대중 협상을 미국이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그냥 온 거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공동 네. 이 환시 개입 개입. 요거를 이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네. 참 올해 초였나 한번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엔화는 강세 방향으로 가고 원화도 이걸 따라서 좀 강세로 갈 거로 보시나요? 6월부터 6월부터요.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네. 왜냐면 개입만 한다고 해서 혹은 의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강해지면 좋겠지만 오래 안 가. 오래 가려면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차원에서 원유 사려고 쓰는 돈이 좀 줄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들 원유 쪽은 뭐 다 올라간다. 뭐 전쟁처럼 다시 안 온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강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스크럼을 짜놓고 이제 저는 뭐 어차피 6월 초 되면은 사람들 다 전쟁 까먹는다.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5월까지는 힘들어요. 5월까지는 유가가 계속 정고점을 막 넘을거나 뭐 100불 근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강해질 것 같고 그럼 벌써 아직도 한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100번도 더 바뀔 시간이죠. 초장기. 네. 뭐 당분간은 네. 좀 조심해야 된다, 환율적으로. 다만 협상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눌러놓겠지. 네. 유가를 네. 유가 그리고 환율. 환율을 네. 유가 환율을 좀 눌러놓는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간 유가는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네. 심지어 네, 심지어 유가가 어느 순간 예상보다 더 내려갈 거다. 내려가서 이렇게 9월, 10월 제가 말씀하셨어요. 예언했죠. 6월부터 고점, 6월에 고점 찍고 네. 9월, 10월에는 전쟁 전 레벨 간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혼자 이런 얘기하죠. 네. 주가는 뭐 지금 사상 최대 공급 병목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한참만 될 거고 지금 뭐 유가는 전쟁이 뭐 끝나든 유례 없는 뭐 계속 이런 거. 고유가가 계속 될 것을 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그래. 여러분 요즘 그 낫솔 보십니까? 아니요. 낫솔 보면 낫솔 보면 카메라가 옆에 있는데 네. 카메라 찍고 있잖아 이게. 네. 찍고 있는데 빌런 짓을 막 한단 말이야. 아. 이해가 안 되죠. 예. 난 네. 이해돼. 난 인간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 자, 근데 왜 그게 빌런 짓을 계속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하냐면 네. 이게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찍잖아요. 그러면은 쭈삐 하고 카메라가 찍고 있네 막 이런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 PD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PD님이 그걸 왜 잘하냐? 그 옛날에 짝도 그랬는데 익명성을 부여해. 예. 사람 이름을 아, 안 불러. 네. 그렇죠. 예. 사람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오씨 나 좀 이거 내 이름 팔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을 이름 안 부르죠. 가명을 부르거나 변대로 다음부터 부르죠. 문홍철 팀장님도 저희가 문화평론가도 가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명으로 모실까 봐요. 그리고 좀 외딴 곳에다 집어넣죠. 네. 그것도 효과가 좋아. 아. 사람이 이 사람부터 이게 경계심을 넣게 돼요. 네. 거기에 그래도 카메라가 있지 않냐? 그 이틀이면 사라져. 아, 그 의식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 네. 그 이틀 왜냐면 그 방송 관계자는 이걸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카메라가 우리는 1시간밖에 안 보잖아요.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이틀 동안 카메라 쫓아다녀봐.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시야에서 사라져요. 민낯이 막 나오기 시작해. 네. 그래서 그게 막 연출된 거다 혹은 뭐 대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인간 심리의 이해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쟁 똑같아. 우리가 지금 전쟁하면 막 평생 갈 것 같죠? 우리 인지가 그렇게 오래 인지를 못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심리학 실험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이상한 막 유령 옷 입고서 막 왔다 갔다 해. 그 침팬지 실험할 때 그렇거든요. 그 네. 침팬지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침팬지 앞에서 계속 얼짱대. 얼짱대면 침팬지들이 처음에 도망가요. 근데 계속 몇 달 동안 쫓아다니잖아. 그 침팬지들도 아씨 뭐 도대체 뭐야? 그냥 자연의 일부가 돼버려. 그 연구자가. 그래서 그다음에 신경 안 쓰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부디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전쟁, 뭐 지금 엄청 커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죠? 3개월 딱 3개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까먹어요. 네. 그러면 근데 네. 지금 UAE가 네. 지금 오펙을 탈퇴하고 탈퇴하죠. 사우디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네,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UAE가 탈출한 건 오히려 저유가 환경 아닌가요? 아, 그래서 원래 생각하시던 방향으로 가는 그 뭐 재료 중에 하나지. 뭐 물론 꼭 그것 때문에 되지는 않겠지만 네. UAE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그 오펙 내에서 빌런이었어. 아, 그래요. 계속 빌런 짓을 했어. UAE가 일단 아부다비나 이쪽 애들이 일단 사우디와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토호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자세긴 하지만 사우디 말이 잘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들어.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했어요. 네. 근데 이거 투자해서 이제 좀 뽕 좀 뽑으려 그랬더니 갑자기 사우디가 하지 말래. 우리 뭐 오펙 안에서 줄이래. 그렇게 되면 UAE는 열받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탈퇴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산할게요.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오펙의 카르텔 약화죠. 네. 결과적으로 옛날에 그 앙골라인가 하나가 나간 적이 있어.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 앙골라의 상상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는 그렇게 뭐 오펙의 어떤 균열 조짐으로는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균열 조짐을 넘어서 점점 틈이 이제 커지고 있어. 네. UAE면 되게 커요. 그렇게 된다면 카르텔이 약화된다면
원유 시장은 그냥 공급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유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중국이야, 중국. 그러니까 이 원유 시장에 대한 모든 분석이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얼마를 사는지 얼마를 비축해놨는지 재고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분석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왜 봐야 돼요? 볼 필요가 없어. 중국이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이 늘 보면은 그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충격의 범퍼 역할을 늘 해요. 이 중국이. 그래서 원유 가격이 엄청 오르거나 이러면 안 사오려. 그리고 원유 가격이 막 빠지고잖아요. 그럼 막 사. 네. 요즘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중국이 매입량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원유 시장 매입량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산 것도 딴 데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제 물론 중국이 거의 14억 배럴 가까이 되는 원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거 갖다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좀 수입하는 거랑 합치면 대략 올해 말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중국이 그래서 이 원유 시장에 되게 중요한 키플레이어인데 안타깝게도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유 분석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중국이 덜 사줘서 수요가 좀 약해지는 효과도 네, 있어서 있어요. 결국 유가는 안정된다. 안정이 되는데 그게 트레이더들이 아우 중국이 안 사네? 유가 떨어져야지 이렇게 잘 반응 안 해. 왜냐면 중국이 발표를 안 하니까요. 네. 나중에 알아. 나중에 먼 미래에 가고서 이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안 샀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프라이싱을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6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당분간 환율도 좀 눌러놓을 눌러놓고, 거고 예. 그럼 좀 안정된다. 예. 원화가 좀 약간 강세로 간다. 네. 그리고 유가는 어차피 9월 정도 되면 네. 제자리. 전쟁 전보다 더 내려간다고요? 네. 제자리? 제자리. 전쟁 전쟁 전 위치 복귀. 복귀한다. 10월에는 더 낮게. 10월에는 더 낮. 이거 나중에 이거 박제되겠네. 그렇죠. 예. 네. 이미 4분기 썸네일입니다. 유가는 올해 상반기보다 전쟁 전보다 낮을 것이다. 네, 더 낮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네. 유가가 4분기 내려가면 금리도 4분기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된다. 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던 안 내리던 지금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10년물 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자자. 네, 맞아요. 높은 수준을 제가 보고 있고 네. 판단할 때 연준의 정책이 어떨 거다. 저는 이거는 배제해요. 왜? 노이즈니까. 아, 뭘 해도 영향이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중앙은행은 오히려 노이즈라고요. 네. 아니, 물론 뭐 내가 1개월만 투자하고 난 죽을 거다. 그럼 뭐 중앙은행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길게 보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성장과 물가.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 아니, 물론 물가는 이제 안정되고 있었다가 지금 잠깐 오를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오를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산 방식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물가가 3개월 정도 오르면요. 지금보다 채권 금리도 좀 더 올라갈까요? 그래서 올랐어요. 단기에 더 올라갈까요? 이미 다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분 질문인데요. 뭐 제가 굳이 팀장님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하세요. 예. 이전에 팀장님께서 장기 국채를 사라라고 예. 하신 걸 또 죄송합니다. 기억하는 시청자분이 간혹 전쟁이 할 줄 오세요. 몰랐어. 네. 전쟁만 안 났었어도 얘가 4% 밑으로 아, 갔어.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그러면 현재 정도 레벨에서는 네. 미국채와 한국 장기채, 한국도 네. 금리가 꽤 올랐는데 네, 네.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자, 이 정도에서 사도 되는지. 시청자분이 네. 나는 생전 주식이란 걸 사본 적도 없고 살 생각도 없다. 그럼 사세요. 채권. 아, 그러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주식 사야지 왜 채권을 사요? 주식이 훨씬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주식으로 지금 막 먹을 수 있는데 채권을 왜 사? 채권은 혐오스럽다니까요. 지금 채권이 지금 혐오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10년물을 사서 금리가 한 50bp, 100bp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전략이에요. 10년물이 4.4%니까 나는 10년 네. 동안 4.4%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제가 적극 아, 네, 네. 근데 나 10년물이 앞으로 50bp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서 난 먹겠어. 이거는 보너스 개념인 거지 월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정리해서 나는 원래 주식도 하던 사람이다. 그럼 주식하세요. 사면서 사세요 그냥. 그리고 나는 50bp 넘어 떨어지고 금리가 100bp 떨어지고 하면은 그때 팔고 나와야지. 사지 마세요.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 역시 삼성전자 사세요. 아, 그래도 떨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떨어지긴 하는데 절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절대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의 본질이 금리의 하락이 아니에요.
채권의 본질은 절대금리예요. 네. 절대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하루만 있어도 그리고 한 달만 버텨도 얘가 계속 금리가 떨어져요. 계속 쌓여. 그 쌓이는 걸 먹는 거지. 예, 물론 저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보너스 개념으로 가는 거고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3.7에서 버티고 있으면 미국제 10년물이 뭐 여기서 많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인하를 하겠죠. 연준이 잘못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사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실망. 왜냐면 전쟁이 뭐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미국채 4.4에서 4.5를 갈까봐 너무 지금 좋아.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을 왜 해요? 이렇게 좋은 금리가 있는데 너무 싸잖아. 그러면 미국 주식이 나을까요? 미국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주식을 사야지. 4.5를 버는 것보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뭐 제가 늘 빼놓고 얘기하지만 주식을 할까요? 채권 할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야. 주식을 해야지. 그래요? 아니 주식을 할까요? 채권을 할까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얘를 할까요? 얘를 할까요?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해야지 왜 채권을 해? 주식은 뭐 10% 20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기대 수익률 네. 주식은 뭐 따블이잖아요. 근데 채권 뭐 지금 먹어봐야 뭐 5% 10%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는 뭐 나는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겠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볼걸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그냥 주식 계속 하시면 된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주식이 나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죠. 많이 안 오를 거다. 그런데 채권을 사겠다? 주식이 저렇게 좋은데 왜 채권을 사? 주식이 안 좋으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겠어. 네. 오늘 문 팀장님의 의견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베센트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떠들던 전쟁이 일단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유가 올라가서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간다고 한들 다 기승전 노이즈다. 기승 다 노이즈야. 다 오히려 노이즈. 어차피 4분기 가면 유가 떨어지고 물가 걱정 안 할 거고 맞아요. 채권 금리 안정화 될 건데 그거 바라보고 채권 사느니 그냥 주식해라가 오늘의 그런 상황이면 주식이 더 많이 올라요. 결론인 거죠. 네. 저 잘 이해한 거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 제가 이번 주 말 미중 정상회담 있죠? 네. 네. 결과에 아무 관련이 없다. 네. 무조건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다들 미중 그래서 뭐가 나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 그때 이후에 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빨리 사요. 아, 그래요. 결과가 협상이 안 좋아도 뭐 저는 안 좋을지 좋을지 뭐 전 좋을 거로 보고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주가가 그리고 금융시장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언제가 있었냐면 걸프전 때 네. 걸프전이 개전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1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91년 1월에 개전했어. 물론 쿠웨이트를 침공한 건 그로부터 한 4개월 전이었었어요. 이때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었는데 그때부터 뭐 유가 오르고 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어. 근데 전쟁이 서해가 폭풍작전이 개전을 하니까 주가가 6%가 올랐어. 폭등, 개폭등. 그러니까 아니 전쟁 났으면은 악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쟁 이후에 잠깐 조정 받았다가 매우 빠르게 회복해서 폭등이 어쩌면 이미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오늘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등 이미 나왔다. 전고점 넘었잖아요. 네. 전고점 넘으면 더 사야지.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놀았을 걸요 아직. 아. 전고점 넘으면 그 상승폭이 되게 무서워요. 대세 상승은 살아 있으니 걱정 말고 살아. 특히 금리 걱정으로 무섭다? 더더욱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이슈를 여쭤보죠. 그러면 이제 리츠 얘기가 있는데 네, 해외 뜬금없이 리츠. 네, 해외 부동산 네. 가치가 네. 좀 많이 무너졌다. 네. 네, 그래서 뭐 유동성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JR 글로벌 리츠 회생 절차 이게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제가 그 부동산 쪽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도 많고 뭐 개인 재테크 차원에서 회사 일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립니다. 꼬마 빌딩, 상가 절대 하지 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얘기했어요? 네. 똥이니까 절대 하지 빌딩 마세요. 상가. 오피스텔 포함. 네. 오피스텔 포함. 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뭐 배당 나오고 현금 흐름 나오고 이런 자산들 있잖아. 엄청 많잖아요. 네. 제가 이거 특별한 뭐 어떤 자산을 얘기할 수가 없어.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그 자산들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 흐름 자산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수익형이라는 이름의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하지 말아라. 그게 증권도 똑같아. 뭐 배당주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파스 상품 이용해가지고 막 이제
돈 분배금 주는 그런 거 많죠? 버드콜.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네, 그런 거 네. 하지 마. 인컴형. 제가 다 알려주니까 인컴형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하느니 그냥 기초자산을 사면 돼요. 왜 기초자산을 사면 되는 단순 아니니까 투자는 단순해야 돼. 그 단순한 거를 왜 복잡한 걸 엮어서 현금을 그걸 빼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어마어마한 비용을 거기에 지불을, 물론 자기도 모르는 비용을 네.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리츠 같은 상품도 그런데 배당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계속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가 잘 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근데 꼬마 빌딩 잘 봐요. 꼬마 빌딩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 JR 글로벌 리츠가. 자, 꼬마 빌딩을 어떻게 사냐? 내 돈은 10%야. 네. 100억짜리 꼬마 빌딩 있어. 내 돈 10억이야.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죠? 살 수 있어. 은행이 90%를 빌려줘. 자, 그럼 은행은 90억 빌려줬어. 나는 10억이에요. 자, 그럼 은행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행이 물론 이제 꼬마 빌딩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왜냐면 가격을 몰라서 뭐 벨기에 같은 뭐 그런 빌딩 같은 경우는 주변 빌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 빌딩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한 30%씩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다 떨어졌죠. 네.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냥 금리랑 이 빌딩 가격이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바보가 아니니까 회수할 거 아니야. 내가 돈 빌려줬는데 네. 처음부터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일부 부분이라도 회수하죠. 회수하면 나는 딴 은행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해서 빌리든지. 근데 누가 이걸 조달을 시켜주겠어요? 조달이 안 돼. 근데 그 2013년인가 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있어요. 아파트도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이 KB 국민은행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LTV가 지금은 낮으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 LTV 막 높게 빌려주고 했었을 때는 KB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저 고객님 이거 주택 집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일부 상환 일부라도 좀 해주시죠. 상환을 하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이거 부도나면 안 되니까 아파트인데 그리고 그때는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2012년 13년 이럴 때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개인도 있어. 아파트도 있는데 뭐 빌딩이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달이 안 돼. 근데 트리거가 됐던 게 있어요. 트리거. 이게 사실은 더 제일 어떤 클 수도 있는데 네. 그 환해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환해지. 환해지가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해외 자산 할 때, 특히 해외 부동산, 해외 채권 할 때 되게 조심할 거. 환해지 절대 하지 마. 제가 오늘 다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알려줬어요. 네. 다 알려줬는데 나중에 또 하시고서 막 이거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부 광고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요?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선택 조심. 여지가 없었어요. 맞아. 지금은 조금 선택을 할 수 있게 아니 해주려고 근데 선택 해요. 여지가 없었어도 했을 거야. 제가 알아. 왜냐면 제가 환해지 하는 국내 투자자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해외 부동산 투자했었으면 아마 환해지 했을 거예요. 국토부가 광고를 안 했어도. 배당의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100% 환해지를 하라고 사실상 의무처럼 권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국토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사다 해외 투자할 때도 해지를 하도록 거의 유도를 해요. 국가에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해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안 해.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국민연금 안 하는데 보험사들은 하게 돼요? 왜 하는 하게 돼요? 거죠? 나한테 묻지 마. 자, 해지가 왜 위험한 건지 제가 4페이지 그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렵고 그래요? 그 해외 투자 꼭 하실 분들은 이거 알아두세요. 어렵긴 하지만 중요해요. 근데 나 해외 투자 안 할 거고 해외 부동산 난 안 할 거고 해외 주식만 나는 해외 주식 하면서 해냈지 안 하죠? 난 해외 채권 할 거고 해외 부동산 하면서 환했지. 나는 그 가로치고 해지형 상품. 저는 그것만 환위험 무서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거 꼭 듣고 하세요. 네. 자, 왼쪽에 보세요. 자, 왼쪽에 보시면 미국 부동산을 샀어. 10억 원어치야. 원화로 환산했을 때. 네. 뭐 달러로 할게요. 달러로. 달러가 일단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선물한 매도 10억 원어치를 해야 환위험이 사라지죠. 자, 선물하는 매도 달러를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나는 달러 현물 롱 10억 그리고 선물 숏 10억. 네. 롱숏.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손익이 안 나죠? 맞아.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자, 중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네. 그래서 환율이 한 50% 올랐다고 할게요. 1,000원에서 막 1,500원 됐어.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은 15억이 됐겠죠. 네. 근데 선물한 매도 친 거 있잖아. 저는 달러를 매도 쳤는데 달러가 지금 올랐잖아요. 네. 거꾸로 갔잖아. 네네. 그러면 선물에서는 5억 손해가 나서 네. 잔존 가치가 5억 됐죠. 자, 둘이 퉁치면 빵이죠. 회계적으로 손익이 안 나요. 네. 회계적으로 손익이 안 나. 근데 이게 위험해. 이게 그래서 무서워. 회계적으로는 손익이 안 나. 규제 당국은 이런 걸 보거든요. 네. 또 회계적으로 뭐 손익 없네? 안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해. 왜 위험한지 보세요. 자, 그런데 선물한 매도,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1년짜리로 뭐 계약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럼 1년이 지났어. 자, 그럼 1년이 지나면 선물이 만기가 왔죠. 네. 그럼 또 1년짜리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 네. 그런데 저 상대방 은행이 제가 이제 은행이랑 선물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전 손해를 5억 받았고 이미 은행은 5억 이익을 받잖아요. 이거 선물 옵션 해주는 분들은 아는데 1일 정산을 하죠. 근데 이 선도한 계약들은 막 1년에 한 번 정산하고 막 이래요. 3개월에 한 번 정산하고 길어. 그러면은 벌써 환율이 50%가 올라가지고 5억이 손해봤어. 그럼 이제 저는 환입지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부동산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하려면 은행에서 그럼 우리 지금 은행이 5억 이익 받고 저는 5억 손해 봤으니까 빨리 갚으세요. 5억이 어땠어 내가? 네. 건물을 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부도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회사가 JR 글로벌 리츠가 회사채도 발행하고 네. 전자단기 사채도 찍고 하면서 막아오다가 네. 결국에는 이 돌려막기가 안 되지. 채권이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된 거죠. 돌려막기 안 네.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해. 이 환해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아. 물론 부동산을 팔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 2020년에 아마 이 부동산을 매입한 걸 텐데 네. 그 이후에 외환시장 이 환율의 변동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신다면요. 이게 유로 쪽이니까 원유로 환율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다면 환율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자산가치 하락, 상업용 부동산의 유럽에서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을 해지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걸요? 아무 문제 없지 않았겠지. 왜냐면 그 자산가치 그래도 하락도 은행에서 컸을 때 일부 상환 은행에서 요청을 조달을 했었을 했겠죠. 테니까. 네. 근데 만약에 환해지를 안 했었으면 그래도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되게 이제 올라가 있었을 거긴 해요. 아마 네. 가장 평가 이익상, 자체는 네. 평가 이익상. 근데 이제 해지까지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쉽다. 네. 근데 건물 가치 떨어진 게 이제 본질이니까 채권은 이자가 본질인 거고 그 현재 매입금리, 건물은 임대료와 특히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건 건물의 가치죠. 왜냐면 내가 빚을 안 내서 건물을 샀으면 상관없는데 이 빚을 내서 건물을 샀으니까 네. 이번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샀어. 병원을 입주를 시켰는데 아. 그 병원장이 임대료를 안 내. 아. 네. 임대료 안 내면 건물 가격이 폭락해요. 네. 경매로 나가. 그걸 또 그 그걸 왜 사? 그 병원장이 사. 아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 이게 그거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아. 네. 그러면 요것만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모대출 시장에 대해서 문 팀장님께서 네. 네. 지금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요? 혹시 2분기 환매 수요가 또 얼마나 환매를 요청할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한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면 나오겠다. 환매 요청을 할 텐데 할 거죠. 1분기보다 늘어날까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시끄러울 겁니다. 아. 근데 그거 핑계로 해서 아마 또 팔 거거든요. 빨리 줍줍하세요. 그때 줍줍해야 돼. 오. 왜냐면 이게 네. 안 터진다기보다는 먼 미래에 네. 터지고 지금 당장은 터질 게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가 401k 또 호구 잡았지. 401k 퇴직연금 이 퇴직자 불쌍하다 퇴직자들 그 퇴직자들 불쌍한 돈을 가져다가 사모자산에 때려 박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모자산에서 이 환매가 나온 애들 잘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 그 사모자산이 얼핏 보면 선수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잘 보잖아요. 그 선수들끼리 하는 펀드는 환매가 안 나와. 그럼 환매가 뭐가 나오냐? 얘네들 중에 리테일로 판 게 있어. 네. 그게 환매가 나와요. 환매가. 근데 리테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테일 환매는 계속 나오고 1분기에 그 환매 나온 것 중에 못 받아준 게 많아요. 네. 또는 2분기에 또 환매해서 받아야 돼요. 환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사건이 뭔가 더 불거지면 노이즈로 보고 줍줍해라 네. 이렇게 정리. 지금 그 인버스 곧버스 사신 분들은 제발 하나라도 터져라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것 좀 희망회로 막 돌리고 네. 이거 지금 사모 터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터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열어준 게 되게 커요. 401k가. 그리고 401k 안에 펀드를 보면은 그 안에 약간 블라인드 마냥 그 SEC 규제를 안 받는 특정 신탁 부분이 되게 커. 이게 한 40% 돼요. 그 안에. 그럼 그 40% 401k의 40%면은 금액이 절대 금액으로 5조 달러가 넘어요. 와, 네. 근데 5조 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모자산 한 3번은 남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모자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심각하고 실제 있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이게 서지기 쉽지 않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